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44회 해방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뺀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과 후원을 읽어보는 시간인데 후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네. 후원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녹음하러 왔습니다. 일단 저희의 포스카11님께서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초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시네필 오씨님께서 계좌로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고요. 오. 그리고 유랑킴 화이팅이라는 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누구시죠? 굉장히 뭐, 궁금합니다. 의심 가는 사람 없습니까? 전혀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지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 지인 중에 이걸 듣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은 유랑님이 빠져가지고 그때 조금 응원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차원에서 후원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꼭 밝혀주세요. 유랑님의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AOE1311님께서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아마 처음 오시는 청취자분 같은데 후원까지 해주셨고, 산들바람양님께서 팟빵으로 1,000원을 후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피론님께서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많죠? 네. 네.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계좌로 개교환센 덕분에 라고 써주시는 와. 청취자님께서 2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개교환센 덕분에 어떤 의미일까요? 감동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개교 환센 덕분에 좋다라는 뜻 아닐까요? 이게 글자 수 제한이 있나 봐요. 그 보낼 때. 네. 아마 그래서 뒷말이 삭제된 것 같은데 네. 오. 더 할 말은 이제 다음 후원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오늘 녹음을 무료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무료는 아니죠. 거의 그 정도로 네.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댓글도 차례차례 읽어보면 유생님 먼저 읽어주시죠. 네, 코머스님께서 드라마 편에 남겨주셨습니다. 그 해오르는도 재밌게 보신 것 같고, 네. 제가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히어로는 아닙니다만도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밖에 마인, 괴물, 나의 해방일지, 머니게임, 사회찬미, 왕이 된 남자, 로맨스는 별책부록, 384 기동대 다 되게 재밌다고 많네.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때 드라마 편 이후로 뭐 드라마 본 거 있습니까? 요새 저는 네. 꾸준히 그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싶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후로 봤거든요. 오, 어떠셨어요? 원투를 다 봤는데 이거는 요약본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진짜요? 오. 근데 후회했어. 왜요? 뒤로 갈수록 네. 좀 뻔해지고 이래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안타까웠는데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한 예능이 있더라고요. 그 슬기로운 산촌 생활인가? 약간 네. 삼시세끼 같은 거. 네.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더 재밌게 봤고. 다른 분들이 추천해준 것도 봐야 되는데 네. 손이 안 갑니다. 쉽게 손이 안 가. 저는 그해 우리는 댓글로도 네.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댓글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면서 요새 그 OST를 다시 듣고 있는데 네. 그해 우리는 OST도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있죠? 제목 기억이 안 나. 이게 문제야. 방금 좋게 들었다고 하죠. 이거 들으면 다 알아요. 뭐 그거 있지 않나? 10cm 노래 하나 있지 않나요? 10cm 노래도 있고 네. 카도가든인가? 근데 그런 약간 풍의 좀 감성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네. 기억을 되살리는 듯한. 그래서 기억은 노래를 안 나는데. 들으시면 그러니까 제목이 제가 이게 문제예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게 네. 문제인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선트님도 댓글 읽어주시죠. 네, 저는 AOE1311님께서 후원도 해주셨죠. 네, 맞아요.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원래 온라인에 글 올리는 걸 자제하는 편인데 비비킹을 소개해주신 승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남기신다고 하면서 오래오래 방송해달라는 정말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감동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는데 네.
항상 잘 듣고 계시다는. 아, 이게 네.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그 청취 시간 순에서 AOE 아. 1311님의 닉네임을 아주 자주 봤기 때문에 네.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나 주셨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에 글 올리는 걸 자제하시는 편이셨다. 맞아.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올렸다라는 그 포인트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비비킹을 원래 좋아하시는지 네.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다 들어봤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노래 추천해 주신 거. 네. 피비킹. 취향 아니었다. 아니 열심히 들었습니다. 뭐 한 13분짜리 노래던데? 되게 긴 것들이 많죠. 네. 네. 근데 AOE 1311님께서 엄청난 팬이신가 봐요. 이 정도로 남겨주시는 걸 보면. 네네.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이게 나만의 취향이 아닌가 조금 고민스러웠는데 이렇게 네. 댓글을 남겨주셔서 자신감을 얻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그때 언급됐던 노래들 들어보셨습니까? 저 한 개씩 두 개씩 들어봤어요. 한 구화 개씩, 두 개씩? 숫자들. 차례차례 들어보고 있다고? 네네네. 네. 한두 개만 들었다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고 있습니다. 구화 숫자들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네. 네. 마음이 발라지는 마음. 그치. 정돈되는 느낌? 네. 안 그래도 자유로운 당근씨님께서 유튜브로 네. 이게 하나의 목록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인스타랑 팟빵에는 올렸는데 유튜브나 다른 채널에서는 따로 올리질 않아가지고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당근씨님께는 제가 댓글로 따로 그 목록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네. 다른 분들께서도 팟빵 댓글창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날 언급됐던 모든 노래들을 제가 정리를 해놔서 이미지화 해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주말 동안 노래로 가득 채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전 노래를 평소에 너무 안 듣다 보니까 네. 그 플레이리스트 봤는데 최유리 좋아해가지고 네. 이거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 음악 어플을 켜질 못했어요. 그래요? 실망스럽구만. 저는 다 들어봤거든요. 네.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게 없어. 그냥 결국은 내 노래야.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유랑님도 댓글 읽어주시죠. 네. 오시네필님께서 만화편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방송에서 유생님께서 다간, 썬가드, 케이캅스 같은 걸 언급해 주셨는데 같은 세대로서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 댓글로 이제 저희 패널들을 다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빈둥님 칭찬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맞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누가 뭐라 했었잖아. 맞아요. 세트님인 것 같은데. 너무 셀프 칭찬 같아서 하기가 좀 그러셨대요. 왜냐하면 오시네필님도 빈둥님처럼 ISTJ면서 항상 바이오더마 립밤을 가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닮아 있는 점들이 너무 많아서 차마 이렇게 셀프 칭찬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씨님과 딱 한 번 뵀지만 벌써 친밀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뭐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나자마자 그 정도로 되게 친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 만남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이시죠. 네, 유생님과 뭐 동년배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런 걸 보면은 나머지 패널분들과도 꽤나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뭘 보내요? 물론 그런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초대해드리죠. 일단 제가 한번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저희끼리 일단 마음을 나눈 다음에 마음을 나눠요. 세 분과도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은 저는 그 이벤트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저희 해날두님 책 가지고 선물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께서 이제 댓글하고 그 다음에 DM으로 다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그 하나하나 사진도 보내주시고 특히나 저희가 책 표지 앞면에 적었던 메시지들의 칭찬을 모두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어떤 메시지를 썼는지는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쵸. 저 쓴트님 건 봤습니다. 그래. 빈둥님은 다 봤잖아요. 제 거요? 빈둥님이 모든 사람들의 것을 보지 않았어요. 안 제 건 못 보셨어요? 보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유생님은 따로 보냈기 때문에 못 봤고 네. 쓴트님 메시지는 그때 저희가 같이 작성을 하면서 몰래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두 분은 이제 뭐 유랑님이나 유생님은 어떻게 적었는지는 잘 모르고 길게 적으셨나요? 유랑님은 길게 적으신 걸로 살짝 훔쳐봤는데 네, 그래도 조금 적었어요. 그래요? 유생님은요?
저도 뭐 몇 줄 적었습니다. 아, 유생님 그 포스카11님이 약간 감동받으신 것 같다고. 맞아요. 네, 굉장히 그냥 상투적인 얘기를 적었는데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궁금하다. 뭐라고 적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저도 적긴 했는데 네.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게 그 클래식 코이님께 네. 가고 순트님께 신동부다님, 네. 그다음에 유랑님이 처절한 몽타주님께 맞습니다. 이렇게 갔잖아요. 네. 다행히 네 분 모두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주 다행입니다. 혹시나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무슨? 불쾌하실 수도 있다. 앞에 그 새 책에 이제 뭔가 메시지가 적힌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참고로 다행입니다. 포스카일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책을 전달 드리려고 아, 부산에 가져갔는데 호주날도님이 엽서를 또 놓고 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또 집에 또 와가지고 다시 보내고 하느라 좀 조금 늦었습니다. 아, 다른 분들보다 네. 조금 늦어가지고 네. 메일로 제가 소통을 했는데 네. 괜찮다고 아. 천천히 보내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포스카일님의 따뜻함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댓글을 너무나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다른 분께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랑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항상 찾아와 주시는 신동부다님, 클래식호이님, 호주해날도님, 쭉정이입니다마님, 포스카일리님, 처절한 몽타주님, 오씨네필님, 가영찍님, KKKK님, 피노키오 K님, 산들바람냥님, 돌돌조블님, 스프링미님, DJ 띠오님, 비선님, 자유로운 당근씨님께서 댓글 남겨주셨고요. 처음 찾아주신 우리랑님, A521311님, 코모스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댓글 풍년입니다. 정말 많이 네. 와주셨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취합편이 아주 상당했습니다. 흥행했습니다. 네. 누구의 특집이죠? 저의 특집입니다. 모두의 특집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획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특집이 시작되는 날인데 순트님께서 기획한 특집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특집인가요? 바로 해방편입니다. 해방편. 해방. 여러분들을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난해하다. 해방편. 무슨 난해하지 의미인가요?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제 굴레에서 네. 벗어나시라.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특집이 돌아왔어요. 시즌 3의 마지막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못한 이야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마음껏 펼치시는 특집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의 해방이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특집 안에서 주제를 생각하긴 했지만 네.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서 네. 진짜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특집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네. 백헌편이나 팬티편 같은 그런 의외의 에피소드들이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네. 그런 어거지 에피소드를 백헌편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청취자분들이 계셨기에 이게 문제없이 지나갔잖아요. 네. 네, 그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되고 네.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고자. 쉽게 말하면 자유주제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본인의 자유주제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길래 저는 오래간만에 저의 최대 관심 분야인 미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번 시즌을 쭉 돌아봤는데 첫 시작이 의궤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의궤였는데 마지막 주제를 다시 예술 분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저희 방송의 정규 에피소드들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럼 심심하실 수 있단 말이죠. 음. 근데 또 마침 좋은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저희 방송이 쉬는 동안에 보고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 중에 하나인 뭉크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뭉크. 네. 오늘 주제가 뭉크인가요? 맞습니다. 뭉크와 뭉크의 작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은 뭉크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얼마나 아세요? 뭉크에 대해서? 그거밖에 모르지 않나? 절규. 네. 그거밖에 모르는데. 맞아요. 다들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네. 네. 저는 하나 더 생각나는 거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는데 좀 어두운 그림체였고 어떤 남자를 한 여자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도 이야기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유명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매우 유명한 작품이고 어둡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느낌이 딱 맞거든요. 그리고 안아주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후에 그 그림의 비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뭉크가 사망한 지 80주기가 되는 해예요. 네. 어떠세요? 예전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이 정도 된 인물 같아요? 80주기?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쵸. 그러네. 네. 뭉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쯤에 살았던 인물이고 상당히 장수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망한 지 80주기가 되는 해가 올해인데요. 네. 뭉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절규라는 작품도 보면 상당히 우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뭉크의 그 우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왜 심화되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극복을 과연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절규에 있는 남자가 뭉크야?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그린 거야? 네. 절규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좀 더 심화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뭉크는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노르웨이에서 1863년에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군의관이었습니다.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 의사는 그렇게 부유하거나 이렇게 명망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뭉크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뭉크는 날 때부터 좀 허약했습니다. 네. 병약했어요. 몸에 잔병도 많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뭉크는 상당히 일찍부터 죽음에 대한 경험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뭉크 우울의 시작이자 비극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뭉크 예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뭉크가 경험한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뭉크가 5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잘 극복했으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누가 가장 많이 흔들렸냐면 아버지가 가장 많이 흔들리셨습니다. 아버지도 정신적으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뭐에 빠지시냐면 종교에 빠지십니다. 그 당시에 루터교에 빠지시는데요. 네. 루터교의 교리 자체가 상당히 규율을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맞아요. 도덕성을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교리잖아요. 네. 그런 종교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밤마다 아이들을 침실에 눕혀놓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학대야? 그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면 네. 너희들 근처엔 악마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하면 이 악마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심하게는 너희는 악마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씻으려면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 어머니가 유령이 돼서 너네를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네. 정신적인 학대를 했네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때 뭉크의 나이가 고작 5, 6살이었어요. 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영향으로 정신적인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지? 뭉크가 글을 또 많이 남겼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주변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도 있었겠죠? 음. 그러던 와중에 뭉크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1살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 누나를 의지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두 번째 가족의 죽음이 정말 불행하게도 이 누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1살 위 누나가 15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뭉크가 14살 때 어머니와 같은 폐결핵으로 사망을 해버려요. 네. 뭉크는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의 기억은 평생 동안 뭉크의 그림 주제가 되는데요. 뭉크의 그림을 보면 아픈 아이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아픈 아이의 주인공이 이 누나가 모델이 된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뭉크의 가족들은 죽음 외에도 정신적인 질환을 가졌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뭉크의 여동생 중에 한 명은 정신병을 앓아서 이제 정신병원에도 추후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동생도 있고, 어쨌든 가족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뭉크한테는 정말 불안함을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뭉크라는 인물 자체도 워낙 병약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뭉크가 남긴 글 중에 나한테는 죽음의 천사가 늘 곁에 있었다라는 글을 남겨놓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런 위대한 예술가나 철학가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가정 환경들에서 어린 시절 겪은 사람들 참 많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불행이 예술의 씨앗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 뭉크의 집안을 돌보기 위해서 이모가 그 집에 자주 찾아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이모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의 영향으로 뭉크는 그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뭉크의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는 걸 반대하고 기술학교에 들어가는 걸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학교에 들어가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네. 곧 퇴학을 하고 그리고 미술에 이제 집중해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립미술학교에 진학해서 그림을 배우고요. 거기서 이제 장학금 지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뭉크의 그림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 파리 유학에서 여러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 뭉크에게 강하게 영향을 줬던 화가가 바로 고흐입니다. 네. 그래서 고흐의 그런 화풍을 보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고흐가 그림 안에 감정을 쏟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네. 보고 뭉크의 그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또 뭉크에게 세 번째 죽음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네. 이때 뭉크가 파리 유학을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사인은 뇌졸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충격으로 이후 뭉크는 계속해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어쩌면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뭉크의 강박증은 심화되는데요. 강박증이라고 하면 뭔가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뭉크는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외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외출할 때 모자를 쓰는데 모자가 자기 생각에 똑바로 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외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꾸 누가 그러네. 자꾸 누가 생각나지? 모자를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강박증 없으세요? 강박증 넘쳐나죠. 누가 생각나지? 강박증 없으면 시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모습과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강박증인지 잘 모르겠는데 불 있잖아요. 외출할 때 네. 불을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요. 뭐 키는 불 각종 아니면 불들. 가스불. 가스불부터 포함해서 키는 불, 전기불 다. 그래? 네. 그럼 나갈 때 한 번씩 다 확인 확인 안 하고 나오잖아요. 네,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고요. 강박덩어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탔는데 그거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좀 한 3-40분 정도 엄청 상상을 해요. 이게 막 안 좋게 돼서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3-40분 지난 다음에는 그냥 까먹어 버리거든요. 네네.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랑 자기 전에도 다 확인했어요. 그 가스불 같은 거 특히. 초등학생 때? 그리고 그 현관문 네. 잠그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2-3번씩 확인하고. 침대에서 누워도 다시 일어나서 확인하고. 어렸을 때는 도둑이 많았어. 맞아. 지금과 다르게. 그래가지고 그거 몇 번씩 확인하고. 저 요새 그래요. 내가 초등학교 때 하던 짓을 하고 있네. 가스불도 이렇게 만져봐야 돼. 그 가스 중간 호스 있잖아. 네. 그거를 몇 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놓여서 누웠는데도 다시 나왔어. 또. 진짜. 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 번 확인했으면 됐다. 근데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주변에 큰 화재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네.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 싹 없어졌어. 어느 어떻게 순간. 없어졌어요? 몰라. 그것도 신기하다. 몰라. 그냥 제대로 되란가? 더 큰 강박이 찾아온 거죠.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어릴 때는 그것도 있었어. 약간 각 잡힌 거 좋아해가지고 책상에 필통 같은 게 무조건 각이 잡혀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진짜 걱정 많이 했어. 군대 생활이 잘 맞으셨겠네요. 근데 모든 강박이 초등학교 때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중학교 이후로는 딱히 그런 기억은 없고. 지금 그럼 갖고 있는 강박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강박은 아닌데 마음속으로 약간 병이 있죠. 드러내지 못하는 병이. 차라리 보이는 게 나을 수 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두 분은? 저는 특별한 강박은 없어요. 진짜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내가 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약간 이 정도. 저도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네. 어디 앉을 때 책상이 있으면 무조건 벽을 등지고 있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것도 신기한데? 뭐야? 이것도 특이하다. 왜냐하면 뒤에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같은데 가운데 긴 책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못 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앉으려면 앉을 수 있는데 거기 앉으면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벽 쪽에 내가 벽을 등지고 있을 수 있는 자리가 편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청결강박 같은 거 조금 있고. 그런 사람은 되게 많죠. 결벽증. 네. 결벽증.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 제목 같은 거 보면 두 글자 강박, 특집 두 글자 강박 있고 띄어쓰기 강박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에피소드 제목이 139 하이픈 그 다음에 뭐 특집 제목 뜨고 에피소드 제목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네. 근데 뭐 잘못하다가 그게 띄어쓰기 하나가 기존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절대 못 봐요. 그런 강박이 있어. 균일 강박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 정돈되어 있어야 되는. 무조건 정돈되어 있어야 돼. 중구난방을 싫어요. 티끌을 못 보는. 네. 이상해지네. 얘기할수록.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현대인들이라면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러면 누구나 하나쯤은 이런 뭔가 트라우마나 마음적으로 상처나 아픈 것들이 그렇게 발현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불을 확인하고 문을 확인하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한 트라우마인가 이런 생각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 해봤어요?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습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네, 갑자기 그랬어요? 아니면? 계속 그랬어요. 아니 어릴 때부터? 아니 부모님께서 그런 걸 자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은연중에 하셨던지. 아니에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문을 잘 안 잠그세요. 그것 때문에 날린 시간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무적으로 몇 시간을 날린 거야? 아주 문을 잘 안 잠그시고 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뉴스에서 가스 폭발 사고를 보셨다든지 그런 게 좀 강렬하게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안에서 혼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신기하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런 뭉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두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뭐일 것 같으세요? 불안? 가장 두려운 두 가지. 뭐 불안과 우울 이런 거니까? 그것은 병약함과 정신병이었다.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도 약했어요? 네, 몸도 약했어요. 몸과 마음이 다 약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불쌍하다. 근데 장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 길게 살아나 보네요. 가족들이 되게 많이 사망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반길 일은 아닌 것이 평생을 우울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평생을 우울하게 살아요. 물론 밝은 작품이 나오는 시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장수했을 때 이 뭉크가 행복했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 뭐 그러면서 네. 모험심을 발휘하고 호승심을 발휘해서 막 위험한 일을 막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항상 우울하고 슬프니까 항상 조심조심 살고 행동 반경도 작고 이러니까 길게 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가 그런 거 있대? 그냥 장난처럼. 네. 여자가 빨리 죽는 이유는 봤는데. 그래요? 아니다, 뭐예요? 여자가 장수할 수 있는 이유. 뭐래요? 남편이 일찍 죽으면 된대. 그런 거 어르신들이 농담으로 과부가 되면은 장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네. 우스갯소리죠? 모르죠. 뭐. 어르신이 한 얘기라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라서. 네. 뭉크는 이렇게 파리 유학까지 겪고 표현주의라는 이제 미술 사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표현주의는 쉽게 말해서 고흐의 감정 표현과
고갱의 강렬한 색 사용이 혼합되어서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을 예전에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고흐의 그림을 보면 풍경에 내 감정을 투영해서 감정이 느껴지게 그린다면 뭉크는 내 감정 그 자체를 그려요. 정말 직관적으로 간결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표현주의라고 부릅니다. 네. 표현주의 하면 떠오르는 화가가 없으시죠? 네. 네. 뭉크밖에 없어요. 방금 사실 생겼어. 우리나라에서 표현주의 하면 그냥 뭉크예요. 그 뭉크 하면 표현주의이자 표현주의 하면 뭉크입니다. 근데 뭉크는 네, 당시에도 평가를 좋게 받았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후에는 부유했어요. 부유해서 막 대지도 사고 집도 지어서 작품 활동하고 했는데 초반기에는 인정을 못 받았던 시기도 있습니다. 네, 그 인정을 못 받았던 시기가 이 유학을 마치고 그 전시회에서의 일이에요. 네. 이 전시회를 독일에서 열었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열었는데 뭉크가 자신의 작품을 그려내기 시작할 때 상당히 혁신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혁신적인 것이 파리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고흐도 있었고 고갱도 있었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때였는데 독일의 베를린은 아직 좀 보수적인 그런 미술 화풍이 유행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뭉크가 그 전시를 독일 베를린에서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받았던 평가가 매우 혹평이었습니다. 그때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술이 위험에 처했다. 미친 사람이 미술계로 난입했다. 빨리 몰아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시는 실제로 일주일 좀 넘어서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보다 일찍 종료가 됐어요. 네. 근데 이때 뭉크가 좋아했다고 해요. 왜? 이거보다 더 훌륭한 홍보는 없다. 라고 노이즈 하면서 마케팅? 네네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해. 생각보다 길게 살고. 뭔가 모순 덩어리 같은데. 네, 뭉크의 표현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면 주제가 이런 거예요. 불안과 공포, 사랑과 죽음 이런 주제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요거를 격렬한 선 그리고 격렬한 색채로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설명이 쉬운 것이 그냥 절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절규처럼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뭉크를 보면서 아까 잠깐 강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네. 우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울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해보는 것 같아서 네. 그 것들이 뭐가 있냐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기셨다면 뭐가 생기셨냐라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울하게 만드는 건 뭔가요? 타인과의 비교지. 비교? 네. 비교했을 때 나의 초라함을 보는 거예요? 네. 오. 보통 누구랑 비교해요? 모두. 진짜? 네. 오. 모두의 장점과 나의 나의 단점. 단점을 비교하면서 와, 인생 망했구나. 그 비교의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 모든 걸 다 비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마음속. 근데 그걸 또 표현을 못 하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골마가는 거죠. 오래 살겠다. 뭉크처럼. 그래서 이제 정돈하고 집에 가서 청결강박으로 이어지고 샤워하고. 극복 방법 찾았어요? 없지, 극복 방법이 진짜? 어딨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지. 진짜? 네. 있나? 있지. 뭐 극복해보려고 노력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다들 비교하면서 살지 않나요? 비교는 누구나 하죠. 네. 비교는 하는데 그게 나의 최대 우울의 그 요소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만큼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보다 더 심한지 덜한지를 모르니까 이게 심각한 건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웃어 넘겨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막 그걸 가지고 뭔가 동기부여를 삼아서 한 차원 높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들과의 비교를 좀 긍정적으로 작용시켜서 그런 단계는 또 못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못 살겠어 정도도 또 아니고 그냥 뭐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비교하는 게 남들의 장점과 나의 단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저는 약간 희망의
뭐. 희망의 그거 같아요. 왜냐면 모를 수 있잖아요. 나는 장점이 없는 인간이고 네. 저 사람들은 장점만 있는 사람이어서 나의 장점은 못 찾겠고 저 사람들의 장점과 나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네. 나의 단점과 타인의 장점을 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좀 보려고 좀 노력하면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다? 네, 그래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제 거는. 다른 분 없어요?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많이 우울했었어요. 한때 제가 독립출판 냈던 책도 인간관계 이제 사이언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맞아. 그 책에서도 다 막 많이 썼는데 한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 제가 모든 거의 순간순간을 대부분 다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 나가지고 그 인간관계에서 네. 유생님도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인간관계라는 게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정해주잖아요. 네. 학교에서 가면 친구들이 있고 뭐 동네 친구들이 있고 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대학교로 오는 순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알아서 맞아, 해야 되는 맞아. 것들이고 사회로 나오면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친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 인간관계를. 가만히 있어도 막 다가와주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막 시간도 노력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서운함을 극복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막 책도 엄청 읽고 막 그때 명상도 배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많이 수행을 쌓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해결이 됐다라는 게 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과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이제 없어졌고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고 싶어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이제 안 되게 됐고 그러니까 평정심을 찾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냥 사람 관계라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는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설정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욕심들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더 넓히고자 하는 욕심도 사라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사라지고 우울해지는데? 두 분 뭐 없습니까? 저는 좀 직업적인 거에 관련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예술에 관련된 일인데 이게 정량적이지가 않잖아요. 뭔가를 이만큼 쏟는다고 해서 이만큼의 아웃풋이 항상 따르는 게 아니고 뭐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보니까 좀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풋을 내가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도 잘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요소들이 직업적인 아웃풋과의 반비례 관계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네. 내가 이 외에 쏟는 시간들이 다 이 커리어와 반하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걸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죄책감이 들고 점점 하나씩 잘라내게 되고 근데 또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측면에서의 우울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는 우울함이 없었어? 좀 별로 그렇게 우울하지는 않아서 네. 건강하네. 일이 날 우울하게 만들었어. 네. 그게 더 뭔가 잘 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우울함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좌절감에서 생기는 우울함이에요? 둘 다인 것 같은데 불안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점점 갈수록 들어가는 시간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잃게 되는 것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또 시간은 또 계속 가고 근데 그만큼의 내가 만족할 만한 아웃풋도 안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조바심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이게 좀 우울까지도 번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바이크 타러 간 게 전체 통틀어서 2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약간 죄책감을 느낀다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과의 시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도 잘 못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이게 그렇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아직은 중요하니까 더 계속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유랑님이 생각하는 그런 커리어적인 네. 성취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성취라는 게 뭔가 예를 들어 승진, 뭐 네. 취업 이렇게 가시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더 방향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유랑님은 정량화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객관적으로 딱 지표가 정해져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는 업계에서 계시다 보니까 좀 혼란이 오실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선호하진 않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막막한 거죠. 우리라도 뭔가 성취를 줘야 되나? 어떻게? 뭐 표창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2년 개근상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개근 못했잖아요. 2년 정근상. 그런 걸로 약간 해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안 나아질 것 직급을 주는 거야. 괜찮다. 유랑킴 사원. 사원? 사원이 좋은 거야. 이사 정도는 줘야 되는 거 그래. 아니에요? 유랑킴 이사. 이사합시다. 좋습니다. 네. 저는 세월이 흐르는 게 우울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그러면서 물론 뭐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건 많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내 틀도 정해져 있고 그 틀을 벗어나는 게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주변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월 흐르는 게 더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울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는 뭔가 하나씩 생기는 시기인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없어지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슬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사실 근데 우울해지면 네. 저만의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가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네. 정말 우울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벗어날 힘이 좀 생긴다 하면은 혼자만의 뭔가를 찾아보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정말 깊은 우울에 빠질 때는 그 감정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온전히 맞는 수밖에 없다라고 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울해지네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네.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오늘? 뭉크가 답을 줬습니다. 그래? 네. 궁금한데요? 그림을 그렸어요. 네. 표현한다. 지금 빈둥 약간 표현했어요. 비웃었는데요. 실망스럽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뭉크는 그 자신의 우울함을 그림으로 쏟아냈는데요. 요새 뭉크의 그림을 보면 이건 그림 치료의 그림들입니다. 그림 치료라고 할 만큼의 감정이 쏟아져 있어요. 네. 뭉크는 자신 평생 동안 무려 25,000점 이상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쩐다. 정말 많이 그렸죠. 네. 그리고 그 그림마다 애정을 쏟아서 그렸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팔리잖아요. 뭉크 생전에 그림이 많이 팔렸는데 그림이 팔리면 그 똑같은 그림을 또 그려서 소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그림에 애착이 있었고 네.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이 모든 그림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신의 그림에 자신의 심리 상태를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뭉크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내 감정을 좀 표현하고 이걸 분출할 돌파구를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우울을 말씀하신 여러분께도 그 돌파구를 찾아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또 하나를 깨고 나와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네. 뭉크는 참 자기 인생을 사랑했던 사람이네요.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고 자기 병약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네. 그거를 놓지 못하는 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처럼 맞습니다.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왜 포기를 안 한 거예요? 무엇을요? 보통은 그냥 뭐 생을 끊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살 네. 통증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뭐죠? 글쎄요. 뭉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 전시회 가서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림을 두 가지가 보면서. 있을 것 같아요. 네. 생에 대한 유생님이 말한 집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기만 느끼는 즐거움이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치? 생긴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아니면 같네요. 반대로
정말 두려움이 많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못 이겨내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해주기 시작하고 팔리고 이런 성취감이 주는 행복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씩 누적해서 느끼다 보니까 나도 살 수 있구나. 나도 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점점 극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역시 금융치료가 짱입니다. 그러게. 진짜 그래서. 네. 뭉크는 여러 가지 방법의 그림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우울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울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우울을 표현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네. 사랑이잖아요. 네. 뭉크에게도 사랑이 찾아옵니다. 네. 뭉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찾아왔다가도 뭉크에게 상처만을 남기고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어떡해. 그래서 이 뭉크의 사랑 약간 이야기를 얘가 매력이 없었나 본데요?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설명을 시작한 계기가 되는 전시에 가시면 제일 첫 작품이 뭉크의 초상화예요. 자화상이에요. 네. 젊은 시절의 자화상부터 가장 끝에 이르러서는 나이가 든 모습의 자화상이 등장하는데요. 젊은 시절의 뭉크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습니다. 멀끔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사랑에 여러 번 상처를 받습니다. 얼굴 좀 찾아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게 생겼는데요? 그래요? 근데 뭔가 좀 꼬여있게 생겼어요. 뭔가 근데, 좀 불만 가득해 보이니까. 그래, 뭔가 외적으로 모자람이 있어서 선택받지 못할 상은 아닌데.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뭉크는 20대 초반에 첫 번째 연인이 생깁니다. 바로 밀리라는 여인이었는데요. 네. 이 여인은 유부녀였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뭉크를 후원하던 후원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뭉크가 좀 특이 취향이 있나요? 글쎄요. 그런데 20대 초반의 그 젊은 남성에게, 그리고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젊은 남성에게 이 자유분방한 유부녀인 밀리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밀리는 사교계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었던 거죠. 네, 매력을 뿌리고 다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어쨌든 유부녀였기 때문에 막 밀회를 합니다. 몰래 만나고. 그분도 대단한 분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뭉크가 이 여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집착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막 놀러 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는 와중에 뭉크는 나 좀 만나달라 그러고 나랑 더 시간을 많이 갖자고 하고 벌써 집착을 의리네. 합니다. 네. 그러다가 뭉크가 차입니다. 아이고. 네, 뭉크가 차이는데 너 이제 재미없어. 이러면서. 뭉크가 차이는데 뭉크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뭉크를 찬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해요. 뭉크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인은 이렇게 뭉크에게 상처만을 주고 떠나는데요. 네. 이 여인과의 이별 후에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유랑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흡혈귀라는 그림인데요. 아까 유랑님은 여성이 남성을 감싸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림의 제목은 흡혈귀입니다.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렇네. 근데 좀 그 여자 밀리 씨가 보기엔 소름 돋겠다. 이런 거 보면. 그런데 뭉크는 이 흡혈귀 시리즈를 10점 이상 제작을 해요. 좀 정이 떨어지네. 종류별로 제작을 하고 이제 뭐 재료도 바꿔가지고 막 제작을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의 제목은 흡혈귀를 뭉크가 붙인 게 아니에요. 원래 뭉크가 말했던 제목은 사랑과 고통이라고 해요. 사랑과 고통. 근데 이걸 본 이제 평론가와 여러 사람들이 이건 흡혈귀다, 뱀파이어다 라고 해서 평론가들이 잘못했네. 뱀파이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 나오는 여자분의 모습이 밀리를 닮은 건가요? 그쵸. 밀리를 모델로 해서 그린 거죠. 그래? 이 여인은 정말 많은 작품에 등장해요. 그런데 다 부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떠나가는 연인이 그려져 있는 작품인데 여성은 너무나 자유로워 보여요. 근데 남성은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죽상을 하고 있어. 그림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밀리 씨 그 그림 보니까 좀 운동을 하신 몸 같은데. 팔이 되게 우락부락 하시네. 벌크업을. 이런 분을 좋아하셨나? 네, 이렇게 첫 번째 연인은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데요. 네.
7, 8년 정도 후에 두 번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7, 8년 동안은 네. 혼자 이제 그림만 이제 그리는 거죠. 글씨를 그리는 거죠. 좀 음침하다. 좀 찌찌하다 또. 여러분, 치료였어요. 뭉크에게 그림은 내면의 치료였습니다. 뭐 그건 알겠는데. 네. 두 번째 연인이 등장하는데요. 네. 두 번째 연인은 바로 다그니 유엘이라고도 부르는 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인이랑도 처음엔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연인도 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뭉크의 친구와 양다리를 걸칩니다. 양다리를 걸치다가 네. 삼각관계인 걸 뭉크가 알고 이제 분노했겠죠. 네. 근데 누구를 선택하냐? 그 친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후에 또 뭉크가 그림을 그려요. 네.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면 질투라는 그림도 그리고요. 마돈나라는 그림도 그리는데요. 네. 마돈나라는 그림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네. 이 마돈나라는 그림은 요새 예술가가 그린 작품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힙합니다. 이게 성모 마리아를 뭉크만의 방법으로 해석한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예전부터 해석되어던 성모 마리아는 뒤에 후광이 비치고 성스러운 느낌의 여성으로 그려져 있는데 네. 이 마돈나라는 그림은 그 후광이 붉습니다. 빨간색 후광에 매혹적인 표정을 짓고 누군가를 유혹할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좀 퇴폐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이 유를 모델로 해서 마돈나라는 걸작을 또 남기기도 합니다. 네. 이 마돈나라는 그림도 시리즈로 등장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주를 해요. 그래서 어떤 마돈나에는 한쪽에 태아가 있고요. 한쪽에 정자가 있고 또 한쪽 끝에는 죽음을 뜻하는 그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가운데 놓고 이 태어남과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만일 그러시다면 이번 에피소드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전해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등에 업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나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인입니다. 뭉크의 연인들이라고 하면 이 세 명의 여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세 번째 연인은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인인데요. 네. 부유한 와인가의 딸이었거든요. 네. 이 여인이랑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연인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뭉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 네. 의외인데? 근데 문제는 이때쯤 되면 이제 뭉크는 여성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어요. 네. 작품에서도 여성을 자기한테 상처만 주는 존재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세 번째 연인은 뭉크를 너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뭉크에게 이번엔 반대로 집착합니다. 스토킹해요. 사람을 보내서 뭉크를 감시하고요. 자기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왜 만나러 오지 않냐고 이제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거울 치료됐네. 그리고 이 여인은 뭉크에게 결혼하자고 끊임없이 매달리는데요. 네. 이때쯤 뭉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 때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죽음으로 떠났어요. 이것도 상처죠. 누나도 죽음으로 떠났어요. 이것도 상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연인 모두 자신한테 너무 상처를 주고 떠났기 때문에 여성이란 존재는 어떤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그런 여인이 결혼하자고 매달리기 때문에 뭉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뭉크는 끝까지 난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권총을 듭니다. 아이고. 그 권총을 뭉크한테 겨눈 게 아니고요. 자살하겠다 아이고.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뭉크한테 네가 날 만나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전형적인 하니까 경계사 성격장애인데. 네, 하니까 뭉크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갔던 거죠. 실제로 가니까 그 여성이 권총을 들고 죽으려고 막 신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걸 이제 뭉크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리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오발탄이 쏴집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 박히냐면 뭉크의 손가락에 박히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뭉크는 왼쪽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됩니다. 한 마디 정도를 잃게 돼요. 네. 얼마나 공포이겠어요. 그리고 뭉크에게 이 그림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약간 구원해주는 그런 수단인데 네. 그 그림을 그리는 손을 절단내버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뭉크는 여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 근데 또 웃긴 것이 그러면서 헤어지거든요. 네. 이 여인은 3주 뒤에 다른 화가와 결혼을 합니다. 뭐야. 정말 쉽지 않다. 인생 난이도가 좀 약간 있네요. 뭉크를 밟고 일어서면 행복해지네 봐. 그런가 봐요. 그 후에 뭉크는 이제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음주에 빠지고요. 폭행 사건에 휘말리고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요. 그리고 네. 여성을 혐오하는 그 마음을 심화시키게 되는데요. 혐오뿐만 아니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뭉크의 그림 속 여성들을 보면 흡혈귀, 그리고 뭉크를 외면하고 있는 존재, 뭉크를 떠나가고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이렇게 뭉크는 사랑의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는데 네. 여러분도 사랑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지. 없는 사람이 있나? 어떤 상처가 있어요? 저요? 네.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군대에서 네. 헤어졌을 때 네. 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요? 일병 때 헤어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었구나. 식음을 전폐하고. 진짜? 그래서 이제 모든 군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전역할 때 네. 저의 마투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사람이 저렇게 메말라가는 걸 처음 봤다.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성분을 진짜 사랑해서였어요? 아니면은 그 군대라는 공간이 주는 그런 압박감에 약간 둘 다겠죠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안에서 이별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몰랐고 그런 방법을 몰랐고 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냥 뭐 있었던 거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네, 근데 기억이 났던 게 네. 그때 되게 까칠했던 그 병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병이었으니까 한참 위겠죠. 근데 내 얼굴을 보고 항상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는 주말에 약간 외출해서 짜장면 같은 거를 먹을 수 있었는데 빈둥아 짜장면 먹자 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사주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얼마나 안 돼 보였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요?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그 좋은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 그 정도였으면 내가 되게 힘들어 보였구나. 그랬나 봐요. 얘 이대로 두면 뭔 일 나겠다 하면서 불똥 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그게 되게 의외로 힘이 됐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하나둘씩 챙겨주는 게 힘이 됐고 뭐 그렇게 잊혀지던데요. 다음 사람 누구야? 나만 할 수 없지. 저도 뭐 만나고 있을 때나 헤어질 때 아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전 오히려 헤어지고 나서 되게 나름 좋게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둘이 그냥 뭐 이런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헤어졌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됐고 남남으로 지낼 거 아니니까 뭐 생각나면 연락하고 간간히 밥 한번 먹자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모든 인스타나 이런 데서 다 차단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정말 다 차단당하니까 너무 그게 오히려 상처더라고요. 이 친구는 날 이렇게 지우고 싶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래도 헤어졌다고 남남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정도는 알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놔두는 편인데 그리고 뭐 그게 합의가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다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다 차단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언팔만 하면 되지 이게 차단까지 할 일인가 하면서 그게 좀 상처였어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의 심리는 네. 본인이 약간 버거워서 맞아. 그러니까 보이는 게 힘들어서 그러지 않나? 아니면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 막상 이제 헤어질 때 쿨하게 나는 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좋은 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했어. 네. 근데 막상 집에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꼴도 보기 싫은 행동을 했으니까. 그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아, 아니, 제가 차단했다, 그러니까 저는 차단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뭐 그래 뭐 좋은 친구로 지내자 앞으로 잘 뭐 해보자 했고서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게 인사하게 되고 잘 안 보게 되고 피하게 되고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들 상처가 조금씩 있네. 그쵸. 크고 작게 있죠. 유생님 뭐 있으세요? 저희 저번에 드라마 편인가? 아니다 음악 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음악 것 같은데. 같이 들었던 사람? 그 빅뱅 노래? 네. 결혼하신 분? 네. 아니 근데 고백을 한 게 아니. 고백을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안 됐다고. 아. 네, 안 됐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좋은 오빠야. 난 오빠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 널 남자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 이런, 그쵸. 좋은 음악을 알고 있는 사람일 뿐. 그쵸. 네. 근데 그 뒤에도 그래도 우리 관계가 무너지는 게 난 싫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뭐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되고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출산 소식을 알게 되고 소식을 여러 개를 들으셨네. 근데 그 여성분의 마음도 전 알 것 같아요. 뭐 좋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근데 그 대부분 그쵸, 뭐 맞아요. 지인이 고백하면은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고백하는 순간 저는 끝 같아요. 그쵸. 그 이성 간에서.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요랑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 그 남자분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아. 그 뒤에 관계를 지속하자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그거를 않았을까. 본인이 네. 먼저 제안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분이? 아니요, 제가 먼저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속편한 생각 완전히 그렇지. 야, 그러면 나 같아도 그러겠다. 아니 그럼 그때 싫다고 말을 아니, 하던가. 거기서 말하는 거는 네. 유생님이 말한 대로 되게 네. 없어 보이잖아. 맞아. 좋은 사람은 남고 싶거든요. 거기 아. 앞에서 찌질하게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 그래. 없는 거니까. 야, 나는 못 받아들이니까 나 일주일 뒤에 차단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누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네. 센트님 없습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근데 얘기해도 됩니까? 이제 결혼 앞두고 그럼요. 계시는데. 뭐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했구만. 네, 이런 뭉크는 이 사랑의 상처를 또 담아서 여러 가지 작품을 그려요. 그래서 이제는 뭉크의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시간이 네.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에 가시면 만나볼 수 있는 작품. 이번 전시가 정말 좋은 것이 정말 다양한 작품이 왔어요. 네. 140여 점 이상이 왔는데 소장처가 30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전시를 열 때 미술관에서 빌려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빌려오는 곳이 30군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최사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전시라는 거죠. 그래서 뭉크의 생애별로 주제별로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인 절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절규가 버전이 여러 개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네, 몰라. 절규는 버전이 여러 개예요. 뭉크가 실제로 30개 이상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명한 작품들은 이제 유화 버전, 파스텔 버전, 그리고 파나 버전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작품은 채색 파나본입니다. 채색 파나본은 파나로 찍은 다음에 뭉크가 직접 채색한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채색 파나본은 전 세계에 2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만나볼 수 있는 거는 소중한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규 포즈 한번 취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틀리셨습니다. 그래? 네. 절규의 올바른 포즈는 네. 두 손으로 머리와 귀를 감싸는 포즈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두 볼을 감싸셨잖아요. 네. 이게 이 작품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아. 왜냐하면 절규를 뭉크가 가장 처음 그렸을 때 이 작품의 원래의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연의 절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건 사람의 절규가 아니라 자연이 절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대해서 뭉크가 표현한 글이 있는데요. 이걸 잠시 들려드리면 나는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약간의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피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고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피로감을 느껴 울타리에 기대었다. 홍수와도 같은 불길이 검푸른 피오르 위로 뻗어 있었다. 친구들은 걸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뒤처져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자연의 거대하고 무한한 비명을 들었다. 라고 이 그림을 만든 당시를 표현을 합니다. 뭉크가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이 장소는 실제 노르웨이 장소가 배경인데요. 이 장소에서 뭉크의 가족들은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동생의 정신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있는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뭉크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초조는 뭉크를 둘러싼 그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 그리고 그 환경이 내지르는 절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기엔 너무 사람이 네. 돋보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감정을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처음에 그림을 마주할 때는 그 사람이 너무 강렬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네. 이 절규라는 작품은 몇 가지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비밀은 이 작품의 모퉁이에 글귀가 써 있는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글귀는 그냥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작게 연필로 써져 있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미친 자만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써져 있는 그 작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딱 보였을 때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는 관람객이 장난쳐 놓은 거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낙서해 놓은 거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몇 년 전 최근에 분석을 한 결과 이건 뭉크 자신이 쓴 거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서도 뭉크가 이건 미친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야. 그만큼 강렬한 감정이 쏟아져 있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작품을 이번 전시회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고 오세요. 어디서 한다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뭉크는 30년에 걸쳐서 생애 프리즈라는 연작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 생애 프리즈는 전 생애를 아우르는 사랑과 이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제작해 놓은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안에 절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있는 그림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중에 몇 가지 꼭 보고 오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작품은 첫 번째는 생클로의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린 그림인데요. 요거는 미술관 소장 작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고 잘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꼭 만나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키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키스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초창기에 있는 키스부터 뒤에 가면 또 다른 키스가 나오는데 저는 뒤에 있는 작품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키스라는 그림도 만나고 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키스라는 경험을 뭉크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처음 키스를 한 다음에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바로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그 밀리와의 키스였던 거죠. 그 정도로 강렬한 그 경험을 느꼈는데 그걸 그림으로 옮겨놓은 작품이니까 꼭 만나고 오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저희 말씀 나눈 마돈나라는 작품 그리고 사랑과 고통, 흡혈귀라는 작품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보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전당에서 이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전시에서 이 한 화가의 생애를 따라가 볼 수 있는 건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가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초창기 작품부터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까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기회인데 그 전시가 지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어서 강추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판화가 많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판화가 많은데 판화가 많다고 하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판화는 그냥 찍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뭉크의 경우에는 판화를 찍은 다음에 다양하게 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찍어서 한 곳에는 채색을 하고 찍어서 다른 버전에는 다른 부분을 첨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변주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뭉크의 생각과 시선을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는 것들이 뭉크의 판화 작품이어서 그런 것들을 만나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이 전시는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9일까지 열립니다. 꽤 여유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만나고 오시면 댓글 네. 꼭 달아주세요. 네. 얼마죠? 성인 2만 원인데요. 만약에 할인 기회가 있으시면 전 18,000원에 구매했거든요. 큰 돈이면 큰 돈인데 네. 작품 수와 그 전시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저는 그래요? 아깝지 않더라고요. 자신 있어요? 저는 너무 강추하는 전시였어요. 일단 뭉크의 생애를 따라가는 그 흐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규모가 큰데 또 구성을 잘 해놔서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꼭 화장실에 가셔야 합니다. 왜?
워낙 이제 전시 작품이 많고 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셔도 나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꼭 들르셨다가 들어가시면 즐거운 관람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꿀팁. 에피소드 들으시고 이제 후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티켓 사진 같은 거 올려주시면 뭐 순트님이 댓글 달아주실 거니까. 네. 커미션 좀 떼시고. 18,000원으로 했는데 좀 아깝다 싶으시면 마음껏 순트님 어루만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간만에 자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뭉크전 관계자분들 광고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뭉크가 좀 생각보다 더 좀 찌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네.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생을 끊지 않고 맞습니다. 끝까지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네. 네. 오히려. 네, 그리고 그 재활 의지도 있었어요. 자신의 그런 감정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있어서 네. 한때 그 재활 의료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후의 그림들은 밝은 그림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태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거는 오슬로 국립대학의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오. 정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뭉크전 다녀오신 다음에 이런 그림들도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네. 저도 뭉크라는 이름은 굉장히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가 어떤 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흡혈귀라는 그림도 그 그림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 보니까 다르게 그냥 인상을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 수 있어서 앞으로의 그림을 본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뭉크 하면은 절규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작품 세계가 다양하고 훌륭하신 분일 줄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꼭 전시회 가서 한번 보고 싶네요. 꼭 다녀오세요. 네. 네. 전 좀 후기 좀 보고 네. 결정하겠습니다. 네. 18,000원 쉽게 쓸 수 없지. 그쵸. 큰 돈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유주제가 아니죠. 해방편. 네. 해방 특집의 첫 번째 주제로 순트님께서 오랜만에 예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족하십니까?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전시를 보고 오셔야 완성이 된다. 이 에피소드. 그래요? 네. 아직은 남았다? 네. 알겠습니다. 전시를 보고 와서도 댓글 이야기 때 또 해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끝. 네, 오늘 그러면 순트님이 준비해주신 해방편의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해방편의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